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기획 세션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입니다. 네, 오늘 기획 세션 3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국내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좌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에 함께 해주실 일반 참가자 소수빈님께서 줌을 통해 참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오늘의 좌장이신 이동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DMZ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DMZ가 갖고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기획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세션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션의 어떤 발표에 앞서서 이 어떤 세션을 기획을 하신 경기연구원의 이양준 박사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입니다. 이 세션의 기획자인데요. 저희가 재작년에는 저희 생태 분야 테마가 뭐였는가 하면 DMZ를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그 남북 화해 무드로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연 DMZ를 보호할 수 있겠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남북 통일이 된다면 DMZ가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생태계 서비스를 주제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DMZ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발현하고 그 가치를 북한과 공유를 해야 북한 협력 하에서 DMZ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DMZ를 이제 한반도의 생태축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한반도는 백두대간이 가장 큰 축이고 또 서해연안 축이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에 결국 그 백두대간과 서해연안을 통해서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로 뻗어서 이 동아시아의 생태축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백두대간과 서해연안을 연결하는 가로지르는 DMZ의 역할 또는 오늘 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도의 역할을 이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세션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획하신 분의 이 세션에 갖는 의미,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이 세션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제 일반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전성우 교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전성우 교수님은 DMZ 관련된 생태 연구에 한국의 최고의 어떤 근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발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Greetings. As introduced, I am Chun Sung-ho. The moderator told us that I would be one of the best
scholar regarding this field, but I would definitely say I'm not the best, but I have been in the field for a long period of time, more than 10 years. And the topic of DMZ Forum this year will be building ecological network and utilizing and preserving the ecosystem of DMZ. And that is the main focus of my presentation. I chose the topic,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and the DMZ, and it consists of 4 parts. I would like to give an introduc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DMZ and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북아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쪽에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검증을 하고 또 구축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 갖고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당위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안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MZ 국제 포럼에서 DMZ 포럼에서 매년 지금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정부의 의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에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올해도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그러면 DMZ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남북 간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의 어떤 의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 목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생태계 변화라든지 생태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돼 갖고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한반도가 반도 국가로서 대륙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가운데 북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지만은 나눠져 있고 또 그 가운데 DMZ가 있으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남한 쪽, 특히 이제 한반도의 대한민국 쪽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섬과 같은 그런 형태로서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이제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갖고서 여러 가지 경제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갖고서 환경질 악화라든지 서식처 훼손, 개체 및 종수의 감소, 희귀 생물 종들의 어떤 감소들, 이러한 다양한 어떤 원인 또는 결과에 의해 갖고서 환경질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환경과 관련돼 갖고서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됐었을 때는 그러한 경제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 갖고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서부터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쪽들에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관련된 조사 업무서부터 진행들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들은 그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한반도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어떻게 부획을 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도면입니다. 이 안에는 크게 3개의 핵심 생태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DMZ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축, 세 번째는 도서 연안과 관련된 축들입니다. 이러한 축들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이것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내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것들이 도시 내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백 강원권, 금강 충청권, 낙동강 영남권, 영산강 호남권, 그 다음에 한라 제주권 해갖고서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축들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추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반도가 아니라 고립된 섬입니다. 이것들을 그럼 과연 북한을 넘어서 대륙이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요새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갖고서 여태까지 맞이하지 못했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후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로 인해 갖고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전에도 분명히 새로운 질병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발생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전 지구 차원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확산되는 양상들도 굉장히 다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간들이 과도한 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균형들을 파괴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제 전문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반증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런 것들을 백신을 통해 갖고서 저희가 치료하는 쪽에서도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것들은 자연 속에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접해 갖고서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자연 생태계 내에 그대로 남겨지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생태계가 아니라 대륙으로 인해 갖고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왕래라든지 아니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강화해 줌으로써 이러한 대발생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들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국가적인 생태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추진된 사례가 없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지금 한반도인 것처럼 유럽에서들은 국경들이 있습니다만은 왕래도 굉장히 많고 쉽게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벌써 경험들을 했었었고요. 그로 인한 생물종 감소라든지 서식처의 파괴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유럽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동성 조류와 관련되어서 서식처들을 확보들을 해갖고서 얘들이 인간들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의 삶들을 또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추라 2000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사업들을 이미 추진을 해갖고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포함을 해갖고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 동북아 차원으로 해갖고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시베리아를 넘어갖고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차원에서의 생태 네트워크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DMZ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DMZ와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의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에서부터 국제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DMZ, 그 다음에 협력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시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DMZ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DMZ 내부만을 생각합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에 2km, 북측에 2km여서 대략 한 10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요. 근데 실제 DMZ 내부만 저희가 관리해서는 어렵고요. 그 DMZ하고 연접되어 있는 생태적인 지역들 또는 위협 개념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사람들이 계획을 해놓은 어떤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 그다음 관리를 하고 있는 법 제도에 의한 용도 지역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생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위협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DMZ 일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민간인 통제선 지역들, 접경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유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해서 본다면은 DMZ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략 한 10,00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 면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DMZ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들은 전 국토 면적의 대략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Z 내부에 다양한 환경 정보들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환경과 관련돼 갖고서 중요성들이 부각되면서 전국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년 주기로 했었고 최근에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DMZ 일원이다라고 하는 한 대략 10,000제곱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들을 정리하고 GIS 도면으로 구축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표고, 경사, 수계, 그다음 각종 종조사 자료들,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광역 생태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광역 생태축이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DMZ 내부는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벌써 구획이 되어 있고요. 백두대간 축과 관련돼 갖고서도 연계가 되어 있고 3대 핵심 축인 도서 연안과 관련된 축을 보게 되면은 동서로 서쪽의 끝부분, 동쪽의 끝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어서 말 그대로 DMZ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 떨어져 있는 하나의 축이 아니라 3대 핵심 축을 다 연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다라고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DMZ 이론과 관련돼 갖고서 이러한 중요성들 때문에 기존의 법상 보전 지역으로 구획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유보 지역이다라고 해서 관할권이 그러니까는 통일 이후에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역들을 어떻게 구획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2년 동안은 유보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쭉 해갖고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이다라고 해갖고서 유전적으로 봤었을 때 희귀성들이 있으면서 자생종 서식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쭉 다 지정해 놓은 지역들이 DMZ 일원 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DMZ 일원의 습지들은 전 구간에 걸쳐 갖고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통선과 DMZ를 관통하는 하천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데 동부 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에 습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측의 테이블에 그 중에 주요한 습지들을 정리들을 해놨습니다. 다음 DMZ의 생물종이라든지 멸종 위기종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MZ 내부에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갖고서 중반까지 해갖고서 DMZ 내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서부, 중부, 동부를 조사를 했었었고요. 그때 발견됐던 종들이 사실 서부, 중부, 동부를 내부 지역을 조사했었던 것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나왔었던 것들이 권역별로 해갖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해갖고 내부 들어가고 조사해서 나온 종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약에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종들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토 면적의 대략 한 1% 뿐이 안 되는 DMZ 내부 지역에 전체 멸종 위기종의 한 37%인 9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종합보고서로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DMZ 이론과 관련돼서 생태적인 이러한 환경적인 중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력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다루고 남북 간에 다루고 이 내용들을 같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상황들을 좀 완화를 하고 협력 체계들을 더 공고히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DMZ의 생태평화공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은 평화적인 이용 측면뿐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보존 측면에서도 같이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국정 과제였었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계획이다 해서 DMZ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했었던 것들은 아주 일부의 계획들이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접경지역과 관련돼 갖고서 접경지역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뭐 초광역권 개발 계획이다라 해서 도로라든지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있고,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 쪽과 관련돼 갖고서 만들었던 부분들, 군에서도 DMZ와 관련돼 갖고서 협력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DMZ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생태계라든지 문화유산 자원 보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도 DMZ와 관련된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태와 관련된 계획들, 뭐 문화와 관련된 계획들, 그다음에 이용과 관련된 계획들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마 올해는 뭐 벌써 이제 이러한 DMZ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 이후에 접경 지원 개발 계획들, 그 이후에 데이터들을 조금 지금 보시는 도면 위에다 표시한 것들인데, 이후에도 각 지자체에서 DMZ 이론과 관련돼서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UCN 쪽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공원이다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금강산하고 설악산 부분들을 연결하는 평화공원 비슷한 개념의 좀 더 광역적인 국립공원 또는 큰 광역공원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지금 DMZ와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태축의 측면에서 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생물종의 서식처 측면에서 그다음 국제 간의 어떤 이슈,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공간적인 범위를 넓혀서 동북아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2009년도에 제가 KI에 근무했을 때 연구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반도, 특히 이제 남한하고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까지 해갖고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을 했고 대략 한 7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남한의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는 남한 면적이 한 70배 정도 되는 것을 동북아다라고 정리를 하고서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정리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적인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AVHRR 데이터 한 1년치 하면 한 2,500장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처리해 갖고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만들었었고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용해 갖고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처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연결성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조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결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스태핑 스톤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저희가 봐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연결성 부분들을 저희가 보여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포유류 중심으로 해갖고서 서식처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이하 지역이었고 복원을 통해 갖고서 생태계들을 굉장히 많이 잘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생물 종과 관련돼서도 서식처를 만드는 쪽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시했었던 결과들을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독립의 핵심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식처 면적으로 최소 필요 면적들이 종마다 나오게 되는데 그 면적의 대략 한 5배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걔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서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교류가 없더라도 그 생태계는 다양성들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속의 핵심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5배보다는 작지만 대략 1배에서부터 5배 이하 되는 면적들은 개가 연결성들을 가지면서 5배 이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식처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좋은 서식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이용을 해서 서식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랑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독립의 핵심 구역들하고 종속의 핵심 구역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 서식처의 연결들을 동북아 차원에서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흐름을 정리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좌측에 보시는 그 플로우 차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겠고, 우측에 보시는 부분들이 우선종들을 선정하고 서식처들을 도출을 해내고 걔들을 네트워크화시키는 그런 흐름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처리했었던 기술적인 내용 부분들입니다. 보통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기 상태들을 거쳐서 옵니다. 위성에서부터 저희가 촬영을 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낮게 떠 있는,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낮게 떠 있는 위성들이 대략 한 600에서 700km 상공에 떠 있고, 좀 더 광역의 위성 데이터 같은 어떤 통신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36,000km 정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통과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왜곡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왜곡들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대기 보정을 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보정이 끝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정규 식생 지수도하고 생태적 기반도들을 만들어 갖고서 서식처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의 영상들을 제가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월별로 해갖고서 영상 처리가 끝난 것들을 정규 식생 지수도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갖고서 월별 지도들을 만들고, 얘들을 이용을 해갖고서 서식처, 생태적 기반도들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생 지수들을 가지고서는 생태적 기반도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SRTM, DM이다라고 해갖고서는 고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서식처와 관련된 부분들, 이동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식처 구분도 또는 생태 기반도 이외에 저희가 이제 인공 지역이냐, 그 다음에 반자연 지역이냐, 아니면 자연 지역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피복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얘가 상록 화렵 수림이냐, 낙엽 수림이냐, 침엽 수림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피복 지도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피복 지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지구 차원에서 그러한 서식처하고 토지 피복 지도를 연결해 갖고 볼 때 법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썼었던 것들은 1994년에 올슨이 제시했었던 범지구 생태계 법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례 체계들을 이용해 갖고서 토지 피복 지도들을 94개의 범주를 적용해서 만들었었고요.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글로벌 에코시스템 레전드 적용을 통한 서식처 구분도가 되겠고, 94개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선종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종 4가지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뒤쪽에 보시겠지만은 표범하고 삭하고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그 4가지 종들을 선정합니다. 그 4가지 종들이 살 수 있는 토지 피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지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4가지로 다시 리그루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4가지로 나와 최초에 분류가 됐었던 토지 피복 지도들을 14가지의 서식처 구분도들을 통해 갖고서 다시 리그루핑을 해놓은 결과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었던 우선종은 말씀드린 바대로 여우하고 삭하고 표범하고 호랑이를 대상으로 해갖고서 했었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립의 핵심 구역으로서 작용을 하려고 하면 최소 필요 면적의 5배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우하고 삭하고 표범하고 호랑이가 단기적으로 서식이 가능한 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우 같은 경우에 400제곱킬로미터, 삭 같은 경우에도 400제곱킬로미터, 표범 같은 경우는 800제곱킬로미터,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제곱킬로미터가 단위 서식처로서 가장 작은 규모가 되겠고요. 얘를 독립의 핵심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5배가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서식처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은 5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 부분들은 단기의 5배인 면적 이상이 돼야지만 얘가 독립의 핵심 구역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앞쪽에 있는 그 14가지의 서식처 구분, 토지 피복을 중심으로 한 서식처 구분들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구로부터 해갖고 호랑이까지 단기적인 기준, 장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최소 필요 면적들이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700만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갖고 봤었을 때
호랑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서식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작은 99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7분의 1 정도 되는 면적만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넓게 보이는 지역들이 표범이 살 수 있는 지역이다라 해서 한 16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단기적으로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노출이 됐습니다. 얘를 공간에다가 표시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네 가지 종들을 가지고서 서식처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살 수 있는 지역들이 과연 어디일까? 한 종만 살 수 있는 지역, 두 종만 살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지정 기준들을 가지고서 독립 핵심 구역, 단기적인 종속 핵심 구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 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 기준에 의해 갖고서 우선종이 서식할 수 있는 한 종만 살 수 있는 것부터 네 종이 다 살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네 종이 같이 다 살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옅은 색깔로 가면 갈수록 한 종만 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식처와 관련된 부분인데 얘들은 이제 종합화 시켜놓은 것들입니다. 단기적인 부분들, 장기적인 부분들인데 남한 쪽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남한 쪽에 DMZ 쪽과 관련돼 갖고서 DMZ 내부 쪽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DMZ 일원 쪽이죠. DMZ 일원 쪽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단기적이 됐든지 장기적이 됐든지 중요한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DMZ를 포함한 DMZ 일원 지역들이 이런 생태적인 다양성들을 제고시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었고요. 얘들을 가지고서 이제 회랑들을 연결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기준에 의해 갖고 나와 있는 지역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부분으로 한반도 쪽으로 주요 이동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축은 백두대간으로부터 해갖고서는 개마고원을 따라서 백두대간의 어떤 북쪽 부분 쪽인 금강산을 따라갖고서 DMZ를 통과해갖고서 해안 쪽으로 연결되는 그게 하나의 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극동 러시아 쪽을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블라디보스톡 그 북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초원 지역하고 습지 지역들이 굉장히 대단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동 러시아로부터 인해 갖고서 두만강의 하류 지역 쪽으로 연결되는 축, 그게 이제 두 번째 축이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만약에 대륙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을 따라오는 축하고 시베리아 쪽에 있는 초원지대로부터 해갖고 두만강 쪽으로 해갖고서 다시 개마고원 쪽으로, 그러니까 두만강을 따라서 개마고원 쪽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의 축이 생태 네트워크의 주요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 갖고서는 백두대간 쪽, 백두산 쪽, 중국에선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쪽도 답사를 해봤었고, 두만강의 하류, 저 삼국 접경 지역이 되겠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접경 지역을 갔었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이미 표범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요 회랑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갖고서 그럼 향후에 이러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백두대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DMZ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범국가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IUCN이라든지 내추럴 2000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정책이 주류화가 돼 갖고서 정책에 대해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슈 제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컨센서스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을 이뤄갖고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각종 국제 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결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 지역에 있지 못하고 사람 세계로 자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들을 강화를 시켜서 생태계는 생태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강조를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인 동의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들을 형성을 해주는 것들을 지금 이러한 내추라2000이라든지 범유럽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입니다. 유럽 전체에 보호 지역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화 시켜갖고 이것들을 범유럽이 같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이것들을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이런 조약에 같이 들어있는 협약에 들어있는 국가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압력, 그 다음에 관리의 부담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정리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동군과 관련돼 갖고서 산악철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갖고서 사회적인 갈등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중재위원장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달가슴공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리산에다 풀었었죠. 지리산에다 풀고 난 다음에 적정 생육 가능 두수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얘기한 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마리 정도까지는 지리산 일대에서 충분히 서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번식을 통해 갖고 그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동을 할 텐데 어디로 갈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했었는데 얘들은 벌써 적정 두수를 넘어선 거죠. 적정 마리수를 넘어서 갖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나왔었던 게 김천 쪽으로 간 거죠. 수도산 쪽으로 해갖고서 간 건데 그 이동 통로들을 유출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복원 사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김천까지 가서 수도산까지 갔던 것들로 끝난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인제 쪽에서도 반달가슴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럼 벌써 DMZ 1원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DMZ와 관련된 철책선들이 없다라고 하면 북한으로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멸종위기종 복원 사례를 통해 갖고서 한반도에서는 그나마 3대 핵심축, 그다음 5대 광역권으로 해갖고서 광역 생태축들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생태 종들이 이동을 할 수 있고 서식처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MZ까지 갔던 것들이 과연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 옛날 만주벌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동 러시아에 있는 초원 지역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남한에서 이렇게 생태 네트워크, 생태축을 만들었던 것처럼 북한 쪽에서도 그러한 개념에서 보호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들, 그다음에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동북아를 넘어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DMZ 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 갖고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의제로서 계속 얘기를 하죠. 남북 간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의제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UNDP가 참여하고 있는 투만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북아의 생물권 네트워크다, 니어스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EABRN 어떤 것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기구다라고 보고요. 중앙정부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지방정부가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들을 통해 갖고서 DMZ를 기반으로 해갖고서 생태 네트워크를 동북아 차원에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을 이번 DMZ 포럼에서 하나의 의제로서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다년간 DMZ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경험적인 부분들 또 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동북아 네트워크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이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을 포함시킨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우리가 이제 키운 반달 가슴곰이 백두산에서 볼 수 있고, 그죠?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DMZC 정말 중요하다. DMZC 단순히 우리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네트워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동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그 포럼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제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발표한 과정에 보게 되면 저도 놀랐는데요. DMZC 갖고 있는 면적은 1.6%인데 멸종 유기종의 37%가 물론 지금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 많은 종들이 DMZ에서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DMZ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답변을 이제 해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먼저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문제점이냐? 이 문제점이 아까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일본에 대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무시하고 가도 괜찮은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혹시 답변할 때 다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자 지명 토론자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유수재 박사님이십니다. 유수재 박사님은 이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예연구위원으로 계시며 서울대에서 박사를 이제 하셨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이사의 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한반도 생태축 복원 보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업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유수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재입니다. 제가 아마 핵심 키워드 중에 이제 생태축, 생태 네트워크 들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한 2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단절된다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칠게 계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도로 철도의 비율을 이제 계산했을 때 우리가 한 10만 킬로미터 제곱이니까 그 당시 총 길이가 한 10만 킬로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km 제곱당 1이라는 숫자를 그때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고 봤을 때 국제적으로 넓은 나라는 이 1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좀 적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에서 또 산지가 또 거의 뭐 한 65%가 되다 보니까 애지간한 데는 다 단절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생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생물이 굉장히 영향을 받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태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래 지나가는 동안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산줄기 체계, 그 서양으로 보면 서양을 산을 이제 점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성을 잘 안 보지만 그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동식물 하시는 분들이 생태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로 도로 사업, 철도 사업을 많이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와 철도에 터널을 많이 유도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뭐 정부 모처에서는 좀 싫어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철도가 고규격화의 그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도로 철도에서 그 터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경제 개발이 되니까 돈이 돼서 그걸 반영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개발이 되면 더 많은 도로 철도를 원하니까 더 많은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생태 쪽이나 자연환경 쪽을 인간의 경제 개발 쪽에서 바라볼 때는 모순에 이제 처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때 담당했던 임무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 선형 사업은
그런 그 터널이나 이런 걸 많이 생태 교량도 많이 좀 유도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먼 훗날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 전역이 현재 이제 파편화된 상태에서 DMZ가 아까 이동근 교수님하고 우리 전성우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면적의 1.6%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태 그 유보지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우리가 자주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일 사례로 이제 많이 동서 분단을 하는데, 그건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기후 변화라는 변수를 가져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서 방향으로 단절이 돼 있고 저 독일은 남북 방향으로 단정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반달 가슴고리 그 반달 가슴 그 저기 곰이 80km를 북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아까 인제도 막 발견된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들은 지금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뜨거워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제 평균 이동 속도가 계산은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요새 많이 이렇게 우대를 하고 배려를 하듯이 동물들 중에서도 장애동물이라고 제가 좀 이상하지만 민감한 종이 되겠죠. 빨리 북쪽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가로축으로 보면은 그 안에 생물이 유보지 안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이 동서방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남북방향으로 연결성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철조망이 완전히 가로막히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일단 철조망이 남북방향으로 좀 통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되길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아까 전성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유네스코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생물권 보전 지역도 북한이 요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공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은 북한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양쪽을 원래 생물권 보전 지역 자체가 리저브라는 개념에다가 네트워크 개념이 있으니까 아마 남북 협력을 이제 공고하게 가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강산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을 때 세계유산은 다행히도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연속 유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질공원은 2019년에 북한이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실사가 좀 지연돼서 현재 보류돼 있지만은 또 한 가지 2019년에 우리나라의 그 2020년이 되겠네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지역 그 한탄강의 특수성이 뭐냐면 그 용암이 북한에서 흘러내려왔는데 북한과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좀 교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남북 간의 어떤 이제 인적 교류를 좀 약간 활성화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교류를 좀 해서 긴장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지질공원을 운영하도록 공고사항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 상호 이해를 좀 국제기구, 국제제도를 통해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DMZ라는 것을 현재는 뭐 아마 디밀리터라이드 존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다이내믹 모바일 존으로 바꾸자. 그래서 DMZ라는 게 이 동서로 뭐 활발하게 동물이 움직일지는 몰라도 남북으로는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남북 방향의 이 DMZ를 새로운 개념을 경기도가 좀 하셔가지고 촉진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군사 그 대치가 돼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감시 체계를 좀 하이테크를 적용해가지고 전성우 교수님이 분석하신 그 생태 회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종이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제 3국가한테 관리를 좀 넘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부터 먼저 배려하는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뭐 열화성 감시 장치라든가 진동 감시 장치라든가 뭐 이렇게 최첨단 하이테크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는 놔두고 동물부터 먼저 배려하냐 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전성우 교수님이 초반에 생태계를 건드려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쪽이 많으니까 다시 생태계 쪽을 먼저 배려를 하면서 좀
제가 거칠게 계산해 보면 아마 반달 가슴곰들이 상당수가 아마 저 DMZ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못 가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멀리 이상적으로는 남북 교류겠지만은 실무적으로는 분명히 조금씩 좀 상호 협력하면서 잘 해나가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역시 생태축, 생태 복원, 또 이제 다능한 영양평가 사업을 실제 평가를 하면서 선형 사업에 대해서 아마 개발하는 측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지 못했던, 아마 비용을 많이 쓰게 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소문은 들었습니다. 역시 그 1%가 단절됐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우리 국토가 다 단절돼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고민스럽고, 그 1%에 보면 DMZ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됐든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물론 이제 철조망이 있어서 연결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태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고 생각은 들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에서 동서가 아니라 어떻게 남북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반달 가슴곰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관련된 어떤 먼저 남북이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근이 된다면 생물에 대한 이동, 중요한 동물에 대한 이동부터 시작하자는 부분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나중에 전성근 선생님 답변하실 때 그럼 어디를 좀 터줘야지 되는지, 혹시 그동안 연구해서 뭐 힌트가 있으면 이쪽 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동물을 위한 공간에서 터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되면 정말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성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2004년부터 몇 년입니까? 15년 이상 DMZ를 매주 한 번 이상의 어떤 생태 조사, 생태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DMZ의 상당한 생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습지 NGO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승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4년부터 DMZ 일원을 도보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조사 내용은 이제 겨울철에는 이동하는 철새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식생이라든가 양서 파충류, 그다음 포유동물 이런 종류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조사하는 형태가 이 격자 모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점을 전부 다 하나하나 GPS를 찍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조사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그때는 민통선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군사시설도 많고 또 지뢰밭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형을 이해하는 데까지 한 5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통선의 군사보호지역을 들어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갈 때까지가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형이 뭐 어디에 다 들어오고,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꽃이 피고, 개구리가 어디서 번식을 하고, 새들이 어디서 번식을 하고 어디에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우 알겠더라고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서 10년 이상의 매주 조사한 누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DMZ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고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전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은 이제 생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은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생물들한테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서 남길 수 있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저희들이 이제 주로 관찰했던 내용이 이제 조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습지들을 거쳐서 러시아 아니면 중동부, 중국의 북동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새들의 움직임들을 저희들은 이제 관찰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문명의 이동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생활 영역, 문화 풍습하고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요소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어떤 여러 어떤 이 축선상은 자연 생태계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컸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국경을 넘어가는 어떤 질병 문제가 되게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돼지열병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은 그 한반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실 동원을 했어요. 모두 다 죽이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주일에 3번씩 멧돼지 몇 마리를 죽였는지를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강변과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부분에 전부 다 펜스를 쳤기 때문에 멧돼지 하나의 이동을 막는 것은 그 생태적으로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는데 멧돼지만 막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이동을 막는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생태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아니면은 자연만 있는 공간에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생태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꽤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쪽 지역에 있는 습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구나 임진강 유역에 있는 습지 지역은 이쪽에는 좀 독특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수리 안전답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지만 여기는 수리 안전답보다는 수리 불안전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둔벙을 받고 둔벙을 기반으로 한 농사를 발달을 시켰는데 이게 꽤 오래된 둔벙이다 보니까 그 안에 수소곤충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다양한 거죠. 우리나라에 제일 우수하던 우포늪보다도 민통선의 둔벙이 수소 생물들의 종이 훨씬 더 다양할 뿐만 아니고 법적 멸종위 중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 논문으로 이제 발표도 했었거든요. 큰 축에서 그 전성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그 포유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사업은 결국은 생태축을 보호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성과의 그 종에 대한 복원뿐만 아니고 그 하부에 있는 여러 생태를 같이 복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호 박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반달가슴이 민통선에 비무장지대 발견됐다는 보도가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세계 각국에 있는 유서 언론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진짜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국내 뉴스를 안 본 상태에서 해외 언론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비무장지대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해서 비무장지대 생태라고 하는 부분은 한반도에서도 되게 동북아시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인들한테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구적 실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태축에 대한 보고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국제사회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생태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 공간에 대한 기반 조사가 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부분 조사는 뭐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저희들이 조사하는 형태의 격자 모양의 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에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나 설치하거나 뭐 도로를 낸다든가 이럴 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생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쟁들은 많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도 꽤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생태축을 보호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크게 정치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것들이 생략되거나 약화되거나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무장지대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생태축 보존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무장지대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는 사실은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안에 아주 오래된 숲이 있는데 그 개간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고 또 양서파충류나 포유동물이 오고 가는 이 생태 통로들이 거의 그 특별한 어떤 그 적이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많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남북한 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은 생태축 복원을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것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생태를 지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꽤 오랫동안 아주 조심스러워야만 생태가 보존이 되는데 파괴는 한순간에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1시간도 안 돼 다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복원되는 건 몇십 년이 걸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전체가 다 이쪽적인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DMZ 사과를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것도 축산 농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논농사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한데 그 정립을 우리가 경기도가 먼저 정립을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 중간에서부터의 진행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전체 큰 틀에서 동북아시아 생태축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DMZ 생태를 이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건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하드웨어, 건물진에 다 비용이 소비가 됐어요. 그게 적경지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사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이 DMZ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고 의견을 가지고 정책이 옳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지 열동 문제, 그죠? 단순히 대지만 죽이게 되면 생태계의 어떤 교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동물 이동을 잘 우리가 막아야 될지, 아니면 그 동물들을 서식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정말 그런데요. 저도 이번 DMZ 포럼을 보면서 생태 문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과들 중에서 생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이슈가 진행되다 보면 생태를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끝에 제안을 해주신 그 생태 보존을 위한 법적인 조치,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단순히 어떤 생물 종에 대한 어떤 이동 보존이 아니라 생물 살고 있는 서식 기반에 대한 어떤 보존 정비도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정된 패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소수빈 국민대학교 강사님이십니다. 시민 패널이십니다. 인터넷이지만 이 화상으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수빈 패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재미있는 주제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DMZ에 대해서 여러 발제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서 궁금한 거를 시민의 입장으로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막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한국의 생태계에서 한반도 생태계 특히 DMZ를 강조하셨는데요. 일반 시민의 위치에서 어떤 입장인 뭐 예를 들어 정부적인 정책 이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미안합니다. 중간에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아까 시민의 입장에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DMZ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뭐 반달가슴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동물적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물이나 생태계의 이동을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반달 가슴곰 이야기하시다가 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반달가슴곰 같은 이제 동물 말고도 식물 생태계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러면 혹시 저희 식물이나 생태계에 네, 아마 두 번째 질문은 식물 생태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답변 있기 전에 프로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혹시 되시면 앞에 넣으셔서 하시죠. 어떻게? 이 앞에 넣어서 간단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에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의 권용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생태축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특히 요즘에 리스리언스라는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을 이제 갖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생태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을 때 DMZ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저희가 봤지만 그 허리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허리띠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DMZ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뭐 생태하지만 실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을 때 DMZ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생태 정보들이 축적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또 같이 생각했던 게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조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생태적인 변화를 모니터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까요? 그런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그러한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생태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프로젝트를 DMZ를 통해서 저희 지역, 우리나라의 생태적인 어떤 회복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곳을 모니터링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DMZ를 아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었긴 했는데 한 20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해서 DMZ의 생태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속에서 기후변화라든가 각종 영향들이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실험의 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관광하고 지나가는 그런 DMZ의 공간이 아니라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의 장이면서 동시에 어떤 시민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이렇게 플로어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오셨네요. 대구 경북 연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권영석 박사님. 역시 DMZ에서는 리질런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을 볼 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냐는 역할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년 동안 하고 있는 장기 모니터링. 아까 유수희 박사님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잘 선정이 되게 되면 그저 생물에서 좀 터질 수 있고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하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어떤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이 김성호 이제 서원님 하고 계시는 환경교육, 시민교육에도 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신 전성 교수님 여러 질문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의견 듣다 보면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5분 내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고 할까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래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나왔었을 때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래서 DMZ와 관련돼 갖고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상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을 알고 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인식을 공유했던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무엇을 만들어 갖고 인식을 공유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되면 정권이 바뀌든지 지사님이 바뀌든지 필요 없이 시민들이 밀고 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필요성과 문제점들은 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것들을 공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의 역할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역할이 이제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던 연구 결과는 포유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고 김성호 소장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보게 되면 이동성 조류와 관련돼 갖고서 DMZ가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입니다. 중간 기착지이고 다시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 갖고 호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류를 만약에 대상으로 해갖고 네트워크, 내추라 2000 같이 조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국가가 가는 것처럼 일본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와 관련돼 갖고서 어떤 지역을 먼저 만약에 연결을 한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하고 연계해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DMZ와 관련돼 갖고서 내부 지역은 국내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지만 국토로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다 계획을 세우고 집행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지원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 지역을 뭔가를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보전법의 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서 각 부처별로 계획들을 만듭니다. 근데 각 부처별의 계획이지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경지원 지원 기본법에 따른 적경지역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행안부 중심으로 만들고 환경보는 DMZ 내부의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얘를 하나의 그림 내에서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들은 없어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만드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법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관할권이 들어올 때 저희가 혼동을 겪지 않고 그 정해져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어느 지역을 먼저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예전에 DMZ 세계평화공원, 생태평화공원 만들었었을 때 DMZ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어떤 지역부터 먼저 갈 거냐라고 했었을 때 3개 후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파주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성리,
대성동 마을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설이 약간 들어가면서 가는 형태. 두 번째가 이제 철원 지역이었었고 세 번째가 고성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봤었던 계획들이고 만약에 연결성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세계평화공원, 생태평화공원 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동북아 차원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종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단절이 되고 어느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전에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DMZ 쪽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서부터 해갖고서 그쪽이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 같고 고성 쪽과 관련돼 갖고 해안 쪽으로 갖고 연결되는 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 그다음 한강 하구원 쪽, 한강 하구원 쪽이 어떻게 보면은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댐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시간들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경기연구원에서 최종 프로시딩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담길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시간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토론하신 그 유수희 박사님이나 그 김소장님 간단하게 30초 정도. 예. 올해 제주도에서 세계질권 총회가 열리는데 북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초청할 예정이고 우리가 NS 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주도 오셔서 북한 학자들과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소장님도 간단하게. 예. 네. DMZ 생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 입장에서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자기가 세금을 얼마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스스로 한때 확신된 어떤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되게 좀 부족하죠. 그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경제적인 불편함을 받았으니까 이걸 빨리 개선해 준다는 어떤 정책적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일 약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하나 더 팔아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한 번 더 찾아가 준다든가 이게 아마 전체 어떤 DMZ 생태계 보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DMZ 생물 중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가 20년 가까이 쌓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소가 동물 중에서는 변화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 중에는 군집의 큰 변화는 소나무류의 어떤 그 감소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강 하구권에서는 그 새선매적이라고 하는 식물군이 군집이 많이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개리나 제도류비의 숫자들이 많이 변동이 오고 서식지가 이동한 것들이 아마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장기 생태를 조사를 필요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장기 생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중요한데 그 경기도가 먼저 특별한 어떤 연구 시스템을 좀 더 갖추게 된다면 아마 이쪽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넘어서 전성훈 교수님 간단하게 3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질문해 주셨던 거를 전혀 언급을 못 해갖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이 어떤 일들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DMZ 연구소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 공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동아리 활동 비슷하게 하고 시티즌 사이언스 따라 시민과학이 따라하고 굉장히 참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같이 하시면서 국가에다가 압력을 넣는 단체로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생과 관련된 부분들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지금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하여튼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할 것이 많다. 이양주 박사님 내년에는 세션 2개, 3개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DMZ로 연결하는 한반도 생태축 기획 세션
하여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국제적인 어떤 측면, 법적인 조치, 시민 참여 인식 이 다음 이제 내년에 더 많이 토론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시간이 예. 그 아까 줌으로 참여하신 그 소수빈님은 저희들 렛츠 DMZ 홍보 대사님이신데요. 질문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거냐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과부도 그 산맥 지도부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백 산맥이 아니라 백두대간이고요. 광주 산맥, 촬영 산맥이 아니라 한북 정맥, 한남 정맥을 배우는 교과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DMZ를 대표하는 식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우리가 생태계를 대표할 때는 되게 식물로 하지 않습니다. 되게 동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DMZ 동부는 사냥이고 사향노루고 우리 중부는 두루미고 서부는 물범이다. 이렇게 되게 동물로 대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식물로 대표하는 경우는 조금 저희한테 조금 생소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것으로 이번 그 기획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획 세션 3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세션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까지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2021 DMZ 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